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 특강이고, 이거 뭐 이제 지문, 말 문제를 우리 풀어내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것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내 걸로 다 만들면 사실 말 문제로 풀어낼 때 65점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계산 문제, 네 문제만 풀면 10점이 추가되니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말 문제 60점을 사실 60점을 우리가 목표했다고 해서 60점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실점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실수할 수도 있는 걸 대비하여 이 내용만 하면 이 내용만 열심히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면 말 문제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모든 지문을 다 완벽하게 다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빈칸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빈칸 들어가 있는 것들이 키워드예요. 시험에 나왔을 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개념 정리하고 이제 반복해서 암기 코드와 키워드를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특강이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압축된 이론 교재는 스마트 학개론, 말 문제 지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필요하죠. 계산 문제 심심할 때마다 계산 문제 푼다. 네, 계산 문제는 꾸준하게 반복하게 연습하면 충분히 70점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암기 코드 이제 외워야죠. 틈만 나면. 암기 코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공부하기 애매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뭐 차 타고 가는 시간이라면 유튜브 틀어서 듣기만 해도 암기 코드 다 이해할 거니까 자주 들으셔야죠. 화장실에다도 놓고 차에다도 놓고 침대 맡에다 놓고 식탁에도 놓고 하면서 심심할 때 틈 날 때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보죠. 해보니까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계획은 16시간, 8시간 잡았지만 늘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고. 자, 우리 시험은 사실 모르는 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는 걸 확실하게 정리해서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항상 절대평가 6점이니까 아는 것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는 거 나올 때는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회독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 볼 때는 완벽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두 번째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100개였다면 두 번째는 50개만, 세 번째는 30개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총론 보죠. 요즘 뭐 최근에 10년 동안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보죠. 지문. 이제 이 빈칸을 채우는 키워드를 연습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앞 단어나 뒤에 단어를 연관지어서 이 빈칸 채우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보죠. 바빠서. 자, 1번에 부동산 학에 대해서 부동산 활동은 능률화 시키는 거예요. 능률화. 잘하자라는 건데 잘하자 하는 걸 원리와 응용 기술, 그러니까 이론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다가 실무까지 연구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학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이론을 실무에 응용하고 사람 사는 관계까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종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법률과 경제와 기술, 기타 등등을 합친 학문이다라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경제, 기술을 합친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자, 이 단어가 중요한 거고. 자,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냐라고 할 때 인간과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학에 행동하는 부동산 활동이죠. 우리 학기론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의 수요 공급도 부동산 활동, 중개도 부동산 활동,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게 다 부동산 활동이죠. 이런 활동을 잘 못하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잘못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부동산 주택을 수요 공급을 잘못했다. 독과점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 3번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3번에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관련이 없다. 암기 코드가 있었죠.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추상적 학문 아니다. 즉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즉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그 다음에 이론만 연구하는 걸 기초과학 그 다음에 순수과학이라 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암기해야 돼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네, 예쁘신 분 오셨어요. 네,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외워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내용이죠. 한번 보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은 제가 빨간색 지문 놨으니까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잘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무슨 식 접근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부동산을 법경기를 합친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종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했다, 종합했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오면 법경기를 합쳤다. 이 내용과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종합식이면 법경기를 합쳐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학교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배웠을 때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도 법경기의 타당성으로 분석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개발해서. 언제나 그러니까 학자들은 법경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걸 다 종합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학에서 다 법경기를 합쳐서 이해해 나갔는데 그럼 부동산학을 왜 배우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자기 이윤의 극대화라고 했어요. 돈을 벌려는 목표를 위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식.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식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이 단어를 기억해 놔야 돼요. 암기를 잘하려면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투자결정이에요. 투자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결정도 있어요. 이렇게 의사결정이 학교론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하는 거, 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자, 그러면 투자 결정할 때 우리가 투자 분석했죠.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 그래서 할인법 배웠고 비할인법 배웠어요. 왜 투자 분석을 하냐면 투자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얘의 목표는 뭐예요?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 결정, 의사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융 결정은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 이때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돈 빌릴 때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지. 이자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죠. 우리가 정의 레버리지를 올리려면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라 그랬죠. 얘가 작아야 내가 돈 빌리겠다. 다른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작아야 돈 빌리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은 왜 하는 거예요? 세계평화 그런 거 아니잖아.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얘들을 다 보니까 의사결정은 다 돈 벌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사결정식 나오면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연결 지어야 돼요. 나머지 지문은 사실 중요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자, 6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이다. 잘하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는 잘하자야. 능률성, 효율성이라 그래요. 이거 같은 말로 능률성. 그래서 오늘 수업 들을 때 답 적어놓는 건 의미 없어요. 집중해서 딱 수업을 듣고 칠판만 보고 딱 집중해서 듣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설명 집중 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찾아봐서 복습해야 되겠다. 요약집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단어만 딱 적어놓고 집에 가서 오늘은 힘들더라도 바로 복습하는 게 좋아요. 힘들겠죠. 오늘 8시간 딱 공부하고 집에 가면 아마 넉다운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공부했던 거 체크된 거 쭉 다시 보는 것이 그때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게 나중에는 5시간, 10시간 공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가능한 오늘 집중해 듣고 집에 가서 바로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잘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야,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돈 잘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도 잘 보살펴줘야 되겠죠. 누구누구나 다 고르게 잘 살기 위해서 효율성과 함께 뭐를 함께 강조하냐면 형평성이죠.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조화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딱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또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좋은 나라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언제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 서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보살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한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건 무조건 정부 입장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언제나 중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형평성까지를 고려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7번에 보죠. 자, 부동산에 여러 원칙이 있어요. 여러 원칙이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능률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잘하자 원칙이 가장 최우선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의 원칙이다. 얘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능률성 원칙, 잘하자죠. 잘하자 원칙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고 할 때, 자, 부동산을 소유한다라면,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잘 이용해야 돼. 토지에 대한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자.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중요시한다. 이건 뭐 딱히 어려운 거 없네요.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확립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소유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 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자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자, 8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 자, 이론은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논리성을,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과학성이라 그래요. 즉, 이론은 과학성을 중요시하고, 과학은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분야는 과학성, 논리를 바탕으로 잘 정립해야 되고, 실무에서는 테크닉이 중요해요. 방법론적인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성이라고 해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은 지문이니까 짝지어지는 게 중요해요. 자,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적인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성을 중요시하고 실무는 방법론적인 게 중요하니까 기술성이 중요하다, 테크닉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9번에 보죠.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걸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수요, 공급, 투자, 관리, 개발, 감정평가 다 이게 부동산 활동인데 사람과 관련함과 동시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이죠. 물건을 객체로 하니까 동시에 뭐이자 동시에 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부동산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이니까 대인 활동은 아니고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부동산 활동은 무조건 사람을 객체로 해서 부동산은 물건도 관련되니까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예를 들면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만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껴야 돼? 사람이 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거래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언제나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해야 되고, 자, 10번에 보니까 장기적 배려가 나왔네요.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 활동해야 돼. 수요 공급, 특히 개발 같은 거예요. 부동산 개발하려면 먼 미래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먼 미래까지 바로 다음을 봐서 이익만 따지면 안 되고 먼 미래까지 보고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이런 성질 하나가 있어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해요. 산을 깎아서 개발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다시 산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장기적 배려라는 말이 나올 때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영속성과 하나는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비가역성은 딱 장기적 배려만 여기 관련된 거예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이거죠. 부동산업을 분류하는 거. 자,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자, 나라에서 표준산업 분류라고 해서 직업을 분류하는 표가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두 개로 먼저 나눠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관련된 서비스업. 우리가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자, 두 개로 구분하고 얘를 다시 나누면 임대업과 공급업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임대업과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구분됐다는 거. 자, 그러면 공급업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봐도 여기 다 봐도 그냥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지 공급업은 없어요. 크게 구분할 때는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이고 얘를 다시 구분할 때는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개공이라고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개공. 자, 이렇게 구분하고 관련 서비스업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도 관리예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관리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업과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 중개, 이 자문은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감정평가. 이거 다 누구한테 해요? 중개, 상담, 감정평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돈 주는 의뢰인, 고객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서비스 활동이에요. 이 중개 자문,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중개해 줄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죠. 돈 내고 의뢰하는 고객, 의뢰인에게 내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걸 다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업, 기타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서비스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공급업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외우되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공급업은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지. 자, 이건 법령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칙상에 나온 단어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할 때 이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모두 가능하다. 이때 주거용이면 주택 얘기하는 거죠. 주택. 비주거용은 사무용이나 상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타 부동산은 뭐냐면 특수 시설을 얘기해요. 시설.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걸 기타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근데 임대업은 모든 부동산 가능하고 개발 및 공급업도 모든 부동산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관리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만 가능하고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얘죠. 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는 이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운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업은 없고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 첫 번째.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뭐는 안 된다? 기타나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건 마지막에 자, 금융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고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하면 안 된다. 금지행위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건설업, 건축업이란 표현 있어, 없어요? 없어. 여기에 건설업, 건축업이란 표현 없어요.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공급업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한다? 개발 및 공급업, 개공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걸 봐야죠. 주거용, 비주거용 가능한데 기타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금융업, 투자업, 건설업, 건축업은 여기에 표현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왔을 때는 앞에 기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한다라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제법 어려워요. 이걸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한번 보죠.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은 두 개로 구분된대요. 이것과 이걸로 구분된다.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자, 그 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구분되죠. 뭐 임대업과 개공으로 개발 및 공급업으로 구분된다. 개공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되고
자,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구분이 되죠. 부동산 관리업과 나머지 기타 서비스업이죠. 이 기타 서비스업이 중개, 자문,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감평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 자문은 무슨 자문일까요? 상담,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 상담이겠죠. 투자 상담. 그러니까 투자업은 안 되고 투자 상담은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자 상담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자 상담해주고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에는 이 관리가 들어가면 앞에 부동산은 기타는 안 된다죠. 그래서 무슨 부동산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부동산? 기타 부동산.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야 대충 외우고 맞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잘 정리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 새로운 거 계속 이걸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자꾸 새로운 거 어려운 게 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건 자기 만족이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아니야. 이건 그냥 자기 혼자 뿌듯한 거지 합격을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정확히 알아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정리해 놓고 12번 보죠. 자, 무슨 부동산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이만큼이 한 단어죠. 워낙 유명한 단어죠. 봤더니 부동산을 이렇게 보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고 하죠. 이 물리적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을 합쳐서 이해 나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건 부동산의 뜻을 복합적으로 이해해 나가겠다.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겠다. 자, 13번에 이거 중요하죠. 12번과 13번.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부동산이에요. 각각의 부동산인데 보니까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붙어 다닌다는 얘기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은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얘와 얘는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 나가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결합된 상태로 다뤄지니까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를 우리가 거래한다는 건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복합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건물 토지를 합쳐서 이루는 말이니까. 자, 14번은 예전에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런 거죠. 자, 동업자 및 동업자 단체와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가 4가지가 있는데 잠깐 머릿속에 해석해 보면 자, 여기에 공중윤리가 있어요. 공중윤리가 있고 서비스 윤리가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 상식적인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는 누구에게? 고객에게, 의뢰인이죠. 의뢰인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용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윤리가 있는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고용윤리는 사장과 직원,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내부 조직이라 그래요. 내부 조직. 자, 그 다음에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의 윤리, 동업자 단체, 또 협회와의 윤리, 이 윤리를 외부 조직 간의 윤리라 그래요. 외부 조직.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해야 될 건, 자,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의 얘기하고 동업자 간의 윤리는 외부 조직 간의 윤리를 얘기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단어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조직윤리인데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하나만 딱 연관 지으면 돼요.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보너스가 아니라 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이렇게 낼 거예요. 내부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는 조직윤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부 조직은 뭐예요? 사장과 직원 간의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나왔다고 조직윤리가 아니에요. 내부 조직 나오면 이건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예요. 그러니까
조직윤리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외부 조직이 나와야 돼. 외부 조직. 그래서 외부와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우리가 15번에 보니까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활동은 다 입체 공간으로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중, 지표, 그 다음에 지하 이렇게 지하를 지중이라고도 얘기해요. 땅 중간, 땅 중간은 땅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 지표, 지하. 여기 지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 나온다고 해서 지상이란 말씀은 안 되고 공중, 지표, 지하, 지표, 땅 표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이라 한다. 자, 입체 공간 중에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은 공중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무슨 공간? 공중 공간. 이때 개발권은 뭐였냐면 이건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우리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정부가 야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1층까지만 지으래요. 그러면 4개 층을 못 짓잖아요.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정부가 못 짓겠는데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손해가 발생할 거예요. 대신에 야 못 짓게 한 만큼 용적률을 뭘로 주겠다? 개발권으로 줄게. 그래서 이걸 뭐 해라? 양도해라. 그래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죠. 그러면 양도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정부가 돈 쓴 거에 거래를 통한 거예요. 거래를 통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으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뭐다? 미실시 제도다라고 나중에 계속 연관되겠죠. 개발권 양도제. 즉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 건물을 더 이상 못 짓게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줬다? 개발권으로 줘서 이걸 뭐해서 양도 이전해서 보상을 받아라는 제도죠. 그러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미실시 제도다. 어쨌거나 이 개발권도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나오면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자, 17번에 자, 답이 좀 오답이 나왔어요. 오답이 2개가 있는데 틀린 오류가. 자, 임장 활동을 규정한대요. 부동산 활동을. 그러면 부동산에 정보를 알려면 사람이 직접 가야 되겠죠. 가야 되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를 얘기하는 거야. 왜 가서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이다, 뭐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자, 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돼요. 그 부동산은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동성이 나와야 돼요. 아마 답에 부중성이라 나왔을 거예요. 이거 바꿔놓고 부동성이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활동? 대인 활동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대물 활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 우리 시험에 얘가 부중성, 대인 활동 이렇게 2개 다 틀리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부동성, 물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가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물 활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과 대물 활동이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기출문제가 있는데 다 꼼꼼히 다 일일이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제 키워드를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이거 몇 개예요. 이거 지금 체크된 거 보면 이거 몇 개가 답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지문을 꼼꼼히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체크하지 말고 봐야 돼. 눈으로 직접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집에 가서 이런 단어가 딱 눈에 뜨는지 이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내가 한번 따라서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돼. 읽어보면 중요한 건 이것밖에 없네 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 맞아요. 종합응용사회과학 맞다. 자, 종합식 나왔으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이해 나간다? 법경기를 종합한다라는 거죠. 이 종합해서 본다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복합 개념, 종합식 법경기 맞는 얘기고 여기에 소유 활동을 가장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능률성. 그러니까 소유 활동을 잘하자,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건 잘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자라는 것이 무슨 뜻?
능률성의 원칙을 얘기한다.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거래 활동이 나오면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건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는 게 뭐다? 능률적으로 하자.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가 최우선 원칙이죠. 가장 중요한 부동산학에서 우선시하는 건 능률성의 원칙. 두 번째 보죠. 틀린 거. 자, 4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게 포인트였고, 5번에 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나왔네요.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이 있었어요. 자,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돈 벌려고 자기 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왔네요. 서비스업. 고객이 응대하는 거죠. 애프터 서비스 그러면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되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중개업,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따져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 이거죠. 관리업 앞에 나오면 앞에 뭐는 안 된다? 기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은 맞는 거죠. 예, 상관없고. 자문은 무슨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겠지. 중개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개대리, 경매대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대리업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틀린 거 없고. 개발 및 공급업은 이건 관련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앞에 임대 및 공급업에서 임대업 개공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우리가 공급업이란 말 없어요. 여기서 공급업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뭐라고? 개공이라고 나와야 돼요. 개공 맞고. 그 다음에 건축업, 건설업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 맞죠? 대리업 포함하고 있고. 관리업 맞네요. 여기에 주거용, 비주거용 가능한데 기타는 안 된다. 임대업 되죠. 모든 부동산 가능한 거죠. 여기에 투자업과 금융업은 부동산업과 상관이 없다. 요즘 나오는 지문은 이런 거예요. 자, 옛날에 나왔던 거 투자, 금융업은 안 되고 여기에 건설업, 건축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출제자가 가장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여기에 개발 및 건설업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개공이라고 나와야 돼. 개발 및 공급업. 건설업, 건축업 안 된다. 투자, 금융업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개 무조건 외워야죠. 출제자가 1번으로 보너스를 줄 때 이거 주죠. 경제적 개념에 수요 공급 관련된 거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죠. 그럼 뭐라고?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생산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재, 거래되는 상품 이렇게 보는 거. 경제적 개념의 5가지 무조건 외워야 되죠. 자산, 자본, 수요, 공급 관련된 공급, 수요, 거래되는 물건, 상품. 돈과 관련된 거 자산, 자본, 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9번에 보니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법률적. 그러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법률적 법에서. 이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할 때 협의 부동산은 뭐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라는 거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민법 협의죠.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더하면 광의가 돼요. 준부동산을 더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이 말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즉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대로 다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가 있다. 일정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이건 그때그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하는 거지 무조건 몇 킬로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즉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상하에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표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그래서 사적 공주권, 사적 지하권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일정 범위까지 있는 상하. 그러면 이건 입체 공간인 거죠. 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 공간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이렇게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민법에서는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뭐 받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나라의 제한을 항상 받아요. 받지 않는 땅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면 내 땅이라고 무조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네. 이 공법은 뭐예요? 정부가 개인에게 규제하는 것을 공법이라 그래요. 정부가 개인에게 규제하는 거 공법. 보통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법들이죠. 자, 그럼 토지 소유권은 무슨 권리가 아니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정부에게 언제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라고 나와야죠. 내 땅이라고 해서 막 500층 건물 짓고 싶다고 500층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의 규제를 언제나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22번에 보니까 자,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설치 부착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대요. 원래 부동산은 아니었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대. 이걸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고 하죠. 부착되어서 부착된 정착물. 그래서 여기에 설치 부착되는 것을 정착된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정착물로 인정되려면 오랫동안 잘 단단히 이유 있게 붙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죠. 자,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여기에 보니까 부착된 물건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자, 물건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누가 설치할 때? 임대인이 설치해야죠. 임대인이 설치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거다.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다. 임대인이 설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제거 시, 분리 시, 제거 시 건물의 기능과 효용의 손상이 뭐 할 때야 돼요? 있어야 돼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을 때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과 손상이 있을 때요. 있을 때. 떼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가 없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 떼어낼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정착물로 본다. 그래서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자,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서 건물 정착물이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단단히 잘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특히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이걸 분리시 또는 제거시라고 나오면 중요하죠.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본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24번에 보니까 토지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소유권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무슨 정착물? 토지가 있는데 여기 붙어져 있는 물건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인정되면서 분리되어서 이건 갑에게 팔고 이건 을에게 팔고 떼어서 분리돼서 거래할 수 있는 걸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자, 여기서 보니까 서로 다른 소유권으로 인정된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인정되는 건 독립정착물. 네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독립정착물 네 가지. 토지와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대. 이건 갑에게 팔고 이건 을에게 팔 수 있는 거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건물,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무슨 방법?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네 가지가 독립정착물. 그럼 이 정착물은 모두 다 땅 주인과 상관없이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건물은 누구 거야?
건물 등기부에 있는 사람 거. 이 등기된 임목은 누구 거예요? 등기된 소유권자 거. 명인 방법의 나무는 누구 거예요? 이름 밝힌 사람 거.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거. 그러니까 땅 주인과 상관없이 별도의 이 정착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걸 독립정착물. 그럼 얘는 별도로 땅과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겠네요. 이걸 독립정착물.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라는 건 떼어서 거래할 수 없고 땅 팔 때 무조건 딸려서 거래되는 거 정착물. 이걸 뭐라고 한다? 종속정착물. 이 네 가지를 뺀 나머지 정착물로 인정되는 건 다 종속정착물. 자, 이때 종속정착물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가 있대요. 이 말은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 얘기하는 거야.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 맞고 부동산을 간주하는 정착물인데 다만 종속정착물이다.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가식수목, 이식수목, 가식수목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나무는 다 정착물인데 보니까 등기되었거나 명인 방법이 있으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면 종속정착물,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자, 26번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이게 도대체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거래할 때 계약은 그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건물을 팔았어. 근데 여기 붙어져 있는 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몰라. 다 떼어서 내가 갖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매수인이 사, 안 사? 안 사요. 계약이 다시 틀어질 거야. 그럼 복잡한 관계를 만들면 안 되니까 모르면 누구나 다 명백하게 이게 정착물이 아닌 거는 떼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뭐다? 정착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첫 번째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그럼 부동산의 일부인 거죠.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니까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나중에 의심스러웠던 걸 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건 정착물이 아니었어. 그러면 동산이야. 그럼 떼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7번에 보니까 의제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의제를 간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취급하는 거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은 뭐냐? 부동산은 무조건 공시를 뭐 해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해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하는데 등기 등록하는 뭘 얘기한다? 동산 등을 얘기한다. 이게 준부동산의 정의예요.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해요? 등록하죠? 동산인데도 등록한대. 원래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하는데 동산인데도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그럼 얘는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준부동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준부동산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 아닌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어서 준부동산이고 부동산 아닌데 뭐에는 포함될 수 있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지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뭐 하는 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법률적으로만 부동산으로 취급할 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을 취급할 때 뭐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얘기예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건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에 고여져 있거나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용수권, 용자는 끌어 쓸 용자예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는 이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할 때 지표권에 해당된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용수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오면 이건 지표권에 해당된다. 용수권은 지표권. 자, 우리가 이제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돼요? 지하수는 인정되죠? 지하수는 인정되나? 미채굴, 광물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석탄, 석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땅 아래 있으니까 뭐라고? 지하권이죠. 이 지하권을 지중권이라고도 해요. 지중권, 지하권, 지중권. 문제 한번 보죠. 자, 틀린 거 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법경기로 부동산을 보겠다. 법경기로 부동산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니까 기술적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법경기의 기자가 뭐랑 똑같다? 물리적과 똑같은 거죠.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이 네 가지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생산 요소, 자산은 이건 뭐예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죠. 그래서 땡큐하고 나머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무조건 안 읽어야 돼요. 진짜로 모의고사 볼 때 답이 확실한 게 딱 외웠던 게 딱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혹시나 내가 또 틀릴까 봐를 걱정하면서 나머지를 또 읽는 순간 더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답 나오면 외웠던 거 나오면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정말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체크하고 야 답안지 마킹할 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공시 방법이죠. 뭐다? 동산 등이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다. 나중에 지문 볼 때도 이렇게 체크돼 있는 것만 눈에 딱 들어와서 이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토지 건물이 나왔어요. 토지 건물이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에 복합된 개념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 건물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그냥 워낙 익숙한 지문이니까 탁 나오면 바로 이것 먼저 봐서 시간을 줄여야 되고.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네요. 독립정착물 아닌 거 물어보는 거죠. 네 가지가 있죠.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국어는 이건 정착물은 맞아요. 맞죠? 인공수로 얘기하는 거죠.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종속정착물. 인공수로 종속정착물.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관련되어서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가식 중인 수목 나왔죠.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거 뭐? 가식수목.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정착물이 아니래. 정착물 아니래.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동산이다 라고 해야 돼. 동산이다.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이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산이다. 자, 그리고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토지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는 이고 뭐는 아니다 다 틀리고 우리가 배웠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모두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재이자 소비자이자 자산이자 자본이자 상품이자 위치이자 공간이자 자연이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8번에 보죠. 제거하여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거해도, 분리하여도 또는 제거 시 분리했을 때. 그럼 보니까 중요한 건 손실이 없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이해해야죠. 떼어내는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대.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뭐다? 동산이다. 그래서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건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죠. 동산이다. 맞는 얘기죠. 자, 보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고 나왔네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이건 정착물이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뿐이니까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죠. 종속정착물. 그러면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건 틀렸네요. 얘는 정착물로 간주된다. 맞죠?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 거지 정착물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땡큐하고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고. 이 뒤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3번에 보니까 임차인이 설치했대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고 똑같이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 얘는 동산으로 취급한다 나왔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정착물 아니다를 다른 말로 동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그런 지문이었고 30번 보죠. 자, 토지의 분류 보죠. 토지의 분류. 일단은 많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능한 빨리 좀 넘어가고. 자, 토지 분류는 무조건 외워야죠. 이것도 외우지 못하고 합격하겠다 말도 안 돼요. 무조건 매년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상가주택, 공장 지을 수 있는 거 뭐라고 한다? 택지. 이걸 건축법에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 대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도시토지라고 그래요. 도시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도시토지를 개발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토지. 미개발 토지는 개발하지 못하는, 건물 짓지 못하는, 개발은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토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하는 거. 이걸 도시토지, 개발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택지 얘기하는 거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개발은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1번 보죠.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괄한대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바닥이 있는 토지는 모두 다 뭐라고 한다? 부지.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포괄적 개념의 토지를 부지. 건물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있으면 모두 다 부지. 아파트 아래 땅도 아파트 부지, 공장 아래도 공장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하천 아래도 하천 부지. 모두 다 그냥 부지는 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닥 토지 나오면 부지라고 해야 돼요. 자, 32번 보죠. 용도 지역은 이건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을 얘기해요. 우리 국계법의 용도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이에요.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딱 3개밖에 없어. 뭐 택지, 농지, 임지 이 3개밖에 없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거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에요.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이야? 아니야. 감정평가상 딱 이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거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뭐야? 택지라고 해야 돼요. 상업용 토지도 택지라고 해야 돼. 전는 용도 지역이 뭐야? 농지라고 해야 돼. 답은 용도 지역이 뭐예요? 농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딱 3개밖에 없다. 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간이라고 했죠. 뭐라고 한다? 후보지. 얘는 후보지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죠.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이렇게 전환되거나,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뭐 전이 있다고 해보죠. 전이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자, 그럼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농지. 주거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택지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돼. 후보지. 자, 근데 33번에 보니까 용도 지역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전환되고 있는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이 답으로 전환 중에 있대요. 얘는 용도 지역이 뭐야? 농지. 얘 용도 지역이 뭐예요? 농지. 그럼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 이내라고 였어. 이행지. 그래서 암기 코드가 이내 이렇게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용도지역이란 말과 학계론에서는 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말과 똑같다. 그러면 이거 나오면 용도지역 얘기하는 거. 용도지역 나오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자, 34번에 보죠. 자, 얘는 무슨 토지냐라고 봤더니, 자, 토지에 정착물이 없대요. 정착물,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저당권, 지상권 이런 것들 다 뭐야? 전세권 다 민법이잖아요. 그럼 사법상이죠. 사법상.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고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나지. 이때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없다? 있다. 건물도 없고 민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깨끗한 토지 나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가 낮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토지 사면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상에 건축물이 부착된 토지래요. 건물이 있는 토지래요. 그럼 건물이 있는 토지니까 뭐라고 한다? 건부지, 건부지. 자, 그러면 이건 택지예요.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부지 택지야?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택지였겠지. 건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건물이 있는 부지라고 얘기할 때는 건부지란 말 쓴다. 근데 택지라고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택지라도 볼 수 있고 건부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이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하나만 딱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 지을 수 있으면 택지이고 건물인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보니까 건부지는 건물 등의 최유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나지에 비해 가격이 어떻다? 가격에 비해 건부지 가격이 낮다, 싸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감가.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건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였죠. 잠깐 얘기하면 여기는 낮이에요. 낮이. 여기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예요. 건부지인데 이 토지가 나머지 조건이 똑같을 때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낮이를 사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네. 근데 얘는 이미 여기에 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은 이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독립정착물이니까 다른 사람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부지를 샀대. 건물까지 산 게 아니라 여기 땅만 산 거예요. 땅만 샀대요. 땅만 샀다. 그러면 건부지를 산 사람은 가장 좋은 이용 10층짜리 건물을 바로 이용할 수가 없네요. 이미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얘가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얘가 이건 갑의 땅인데 얘는 을의 땅이니까 을의 건물이니까 이 건물까지 판 건 아니고 땅만 산 거예요. 땅만. 그러면 10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을한테 건물을 사서 이걸 부셔가지고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다? 나지가 더 좋은 땅이다. 이 얘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건부지의 가치가 낮다. 그럼 이 땅 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을한테 임대료는 받을 수 있지. 토지의 사용 대가는 받을 수 있지만 토지의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다. 건부감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규제가 강화된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상 지역, 수용 지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예외적인 거죠. 37번 보죠. 지번이 붙었대요. 지번이 붙었다면 등기했다는 거예요.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법률적인 등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법상에 소유권 범위를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가 갑의 땅이다.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땅, 필지. 그럼 필지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무슨 단위? 등기 단위 또는 등록 단위. 등기 단위다, 등록 단위다 이렇게 나와야죠. 등기, 등록 단위. 여기 면적 단위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면적 단위는 토지 분류와는 관련 없고 제곱미터 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필지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등기, 등록 단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8번 보니까 얘가 나와야 돼요. 가격이 유사한이에요. 가격이 유사한,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덩어리 토지. 내가 소유권 범위가 몇 개든 상관없어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를 봤을 때 이걸 획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감정평가상 중요한 경제적 개념에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다. 획지. 자, 39번 보죠. 소유권은 인정됐대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는 있다. 누구 땅이다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활용실익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러냐?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이걸 뭐라고 한다? 법지.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된 토지. 법지라고 해야죠. 이건 무조건 다 암기해야죠. 40번에 보니까 바닷가라고 나왔어요. 바닷가. 보니까 여기에 해변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는 없어서 누구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활용가치는 많은 거죠. 활용가치는 많다. 바닷가다 보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빈지. 해변 토지, 바닷가, 빈지. 얘는 평상시에 물이 차 있어, 안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물 차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남의 땅에, 타인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대요. 길을 못 찾는 땅, 맹지라고 하죠. 길을 못 찾는다, 맹지. 우리 건축법상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 그럼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겠죠. 맹지 감가도 있어요. 자, 42번.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어요. 지가 공시하기 위해 뭐라고? 표준지 공시 지가라는 게 있었죠.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라는 거. 표준지죠. 우리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도 배웠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제 뒤에 다 배웠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형 뭐가 있다? 일지계.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가 있고, 이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일반 요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보니까 같거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같은 것도 있고, 지역 요인은 같고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죠. 유사하거나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지역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얘가 지역적 요인이 비슷하대요. 지역적 요인이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지역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데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는 토지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이걸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걸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로 정한다? 표준지로 정한다. 자, 그러면 국장이 이걸 바로 감정평가하진 않겠죠? 누구에게 의뢰해? 누구에게 의뢰해? 여보세요. 국장이 하는 건 토지일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고,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그랬죠. 개별 나오면 이건 시군구, 표준, 공동, 표준지는 이건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공시가를 잡은 다음에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에게 준다? 시군구에게 준다. 그러면 시군구는 얘를 바탕으로 뭘 정한다? 개별을 정한다. 이때 공시하기 전에, 국장이 표준지를 공시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지. 어디에? 중앙에. 시군구가 공시하기 전에 어디에 심의? 시군구.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자, 이 지역 토지 가격의 지표가 되는 거고,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토지를 나라에서 정해주는 가격 말고 내가 별도로 대출받으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별도로 감정평가 의뢰했어. 그럼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그래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원적, 환분,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이 공시지가는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거죠. 얘를 기준 잡아서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표준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이 지역의 토지의 지표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매각하거나 사거나 정부가 팔거나 사거나 할 때 기준 가격은 표준지다. 개별은 딱 3가지 정할 때 이용한다 그랬어요. 언제? 세금, 부담금, 사용료. 세금, 부담금, 나라 땅을 쓸 때 사용료. 최근에 배웠으니까 딱 정해놔야 되고, 이따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자, 어쨌거나 보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토지 가격을 알려주기 위해, 토지 가격을 기준 지표를 정하기 위해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덩어리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따로 배우진 않지만 이걸 속이기 위해서 지가 변동률을 조사를 위해 나오면 표본지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가 아니라. 자, 43번 보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지문인데, 자,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등장을 했어.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떼어놓지 못한대. 근데 얘가 같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두 필지 이상의 2개든 3개든 4개든 여러 개의 필지를 덩어리를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였어요? 획지였죠, 획지. 근데 얘는 가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의 덩어리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보죠. 이렇게 됐대. 이렇게 얘가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딱 걸쳐져 있어. 그러면 이 갑을병 땅은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건물이 여기에 딱 겹쳐져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3개를 덩어리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덩어리 토지 이렇게 얘기해요. 덩어리 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단지라고 얘기해요. 1단지. 하나의 덩어리 토지다 이렇게. 떼어놓지 못하는 덩어리 토지. 그냥 덩어리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비슷한 2필지 이상의 여러 토지의 덩어리. 여기에다가 만약에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 나오면 획지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이 없어요. 그냥 덩어리에 떼어놓지 못하는 덩어리 토지 1단지라고 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단지는 내가 이렇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이 있다고 해보죠.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이 있을 때 이렇게 갑의 땅이고 여기에 을의 땅이고 요만큼이 병의 땅인데 이걸 감정평가하려고 한대. 감정평가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얘들을 각각 개별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일괄 평가할까? 우리가 이것이죠. 원래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었는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될 경우는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일부분 평가 이렇게 있었죠. 원칙은 개별 평가지만 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1단지의 경우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한다. 여기까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1단지는 일괄 평가해야 돼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44번 보죠. 자, 보니까 지역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등기는 돼 있대요. 등기는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절토되거나 침식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물 밑에 잠겼다, 바다에 빠졌다, 하천으로 변했다. 이게 나오면 물 밑에 잠긴 건 다 뭐다?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 포락지. 자, 45번 보죠. 자, 건부지 중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부지 중이라고 나온 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 중에 또는 여기에 택지 중이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택지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래요. 건물을 제외한 남은 부분의 빈 땅을 얘기하는 거죠. 택지나 건부지 중에서 건물 뺀 나머지 빈 땅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공지. 빈 땅. 자, 그래서 건축법령에 의해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건폐율은 건물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죠. 만약에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만약에 높아진다라면 공질은 넓어진다, 좁아진다? 건폐율이 커졌어. 건물을 그럼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빈 땅은 뭐 한다? 좁아진다. 건폐율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지라고 하든 이건 건부지라 하든 택지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뺀 나머지 빈 땅을 뭐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46번에 보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원래의 토지죠. 원래 바탕을 소자를 쓴다 그랬죠.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였어요. 원래 자연 상태의 토지, 소지. 더 이상은 한 개고 쉬었다가 주택 분류부터 보죠. 쉬었다가